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부테크 알짜 정보만 콕 찍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왓수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왓수다의 진행을 맡은 부동산 강영훈입니다. 자이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부동산 왓수다에서는요, 부동산 핫 이슈에서부터 부자되는 꿀팁까지 앞으로 화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건국대학교 심규원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부터가 부동산 왓수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처음 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기대가 가게 되고 설렘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넣어서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이 밖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집을 팔아야 되는 내부적인 알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GS건설 정명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GS건설에서 아파트 분양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명기 부장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든 아니면 방송이든 뭐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하는 이런 부동산 토크쇼들은 많이 있었지만 건설 회사에서 만든 이런 부동산 토크쇼는 처음이거든요. 이런 방송을 기획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정보의 홍수라고 해가지고 많은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뭐 약간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말 정확한 부동산 정보, 내부의 정말 알짜 정보 이런 정보를 통해서 좀 더 고객들과 좀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에 있는 얘기들 해주시기 쉽지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것도 정말 많고요. 앞으로 자이TV를 통해서 자이에서 소개하시고 싶은 그런 내부적인 얘기들 많이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칭 부테크에 관심이 많은 지혜로운 주부 유지은 쇼호스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어요. 이 중에 유일하게 제가 비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거 마구마구 여쭤보기 위해서 꿀팁 얻으러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분들 모셨으니까 오셔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좀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뭔가 더 배울 게 없나 싶어서 항상 이렇게 더 관심 갖고 보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네. 어떻게 지은 씨는 투자로 좀 괜찮았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성공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결혼을 2013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물레동에서 시작을 했다가 2016년도에 이제 아이들까지 생각해서 과감하게 목동에 그 집을 샀어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 좀 칭찬을 받았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시기를 잘 맞춰서 사셨으면 정말로 대접받고 지금 그러실 만한 타임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 근데 여전히 궁금한 것도 많고 좀 요즘 불안한 시기라서 여쭤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년에 9.13 대책이나 이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변화들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만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자, 궁금한 내용 중에서 뭐 하나 오늘 가장 이거는 진짜 좀 물어보고 싶다. 가장 궁금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아니 모든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2019년 올해 부동산의 전망은 어떨까? 왜냐하면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강남의 집들은 막 수억씩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은 하락세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래도 우상향이다. 이게 참 말들이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대로 집값은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답을 딱 들을 만한 상황은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다루기로 한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 주제 2019년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문가분들도 참 엇갈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어차피 지금 뭐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된 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꺾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2019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 같습니다. 거시경제가 정상적이라면 모든 예측이 가능한데 거시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예측을 못하는 거고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가 이제 정상적이다. 뭐 큰 충격, IMF나 금융위기 같은 게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예측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한 32년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조사한 게. 선진국들은 길게는 한 350년 조사한 게 있고.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하더라. 근데 우상향을 하는 게 이렇게 가는 자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좀 오르면은 너무 올라서 파는 게 아니냐. 너무 떨어진 거에 다시 사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게 계속 꺾인다라고 본다는 거는 거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심교현 교수님 말씀은 정리해보자면 외부적인 충격에 네. 따른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예. 그거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 같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예. 나타날 것 같다. 예. 그렇게 고려하면서 접근해야겠다. 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이 GS건설. 네. 또 이게 이 시장 자체를 당장 이제 집을 공급해야 되고 말 그대로 이 밖에서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도 그러게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사실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보면은 이제 그 전문가들 올해 2019년 어떤 부동산 전망들을 많이 보고 하는데 올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연구소의 분들은 이제 뭐 하락 쪽에 이제 무게를 실었고 또는 이제 증권가 쪽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래도 다소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사실 엇갈린 방향을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혼돈은 있습니다. 혼돈은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내려가는 지역에 따라 내려가는 시간이라도 오르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안정형을 택한다고 본다면은 공공택지라든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라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장이 내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보다 좀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네. 그런 쪽을 좀 눈여겨 보시다가 뭐 수요나 공급 한번 보시면서 보셔야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려가니까 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도 주목해야 될,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지역이 여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은 들었는데요. 어려워요. 예. 자,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시장의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수요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 네. 유지은 씨 주변 분들 또는 근데 이게 항상 저희도 어떻게, 뉴스를 보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옆에서 들어도 저희는 이제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뭐 경기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뭐 선진국의 예가 어떻게 되든 일단 저희들 우리가 집을 한 채를 만약에 지금 사야 된다면 제 주변에서는 지금 집 사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다 하세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팔아야 된다. 저도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팔려면 지금 팔아야 된다. 약간 아니, 이런 근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거든요. 팔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네.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왜 같아요. 그분들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비전문가적인 얘기일 수 네. 있지만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인구가 줄어서 네. 그렇잖아요. 지금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뭐 결혼도 안 해요. 요즘 후배들 보면. 그래서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공급이 더 수요를 넘어서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작년에도 출산율이 문제지만 올해 지금 1월 달, 2월 달 심해지고 출산율도 있어요. 장난 아니다라고 저도 네.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출산율이 줄면 인구가 줄겠죠. 인구가 그럼요. 줄면 아무래도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팀장님, 이 인구가 줄어서 진짜 부동산이 쭉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특히 이제 그 수요는 인구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구 수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가구들이 많이 이제 분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2042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MW 모델이라고 있어요. 맨큐웨일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국내에서 한 10년간 다 계량으로 돌려봤는데 한 2040년까지는 수요가 줄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또 그 영국의 인구 놓는 게 자식 출산율이 좀 줄었기 때문에 네. 조금 앞당겨지긴 했지만 당분간은 뭐 거기에 따른 하락 압력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들을 한번 봐야 돼요. 한 8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90년대 총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80년대 말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썰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OECD 국가를 한번 다 뒤져보면은 인구 줄었을 때 집값 떨어진다라는 일본하고 거의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 40개국은 다 올랐습니다. 인구 문제는 네.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한 2035년, 2040년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뒤에 가야 뭐 네. 드러날 것 같다라고 하고 실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진국하고 차이점은 베이비 부모의 문제예요. 네. 베이비 부모가 55에서 63년생인데 네. 옛날에 뭐 명도에서 돌 던지면 58년생 개띠가 많을 정도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55년생이 한 25세쯤 되면은 메아리 부모, 에코 부모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집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에코 부모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했을 때 언제 던지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 55년생이 55세면 2010년이었잖아요. 2010년에 은퇴를 하니까 다 던진다 그래서 2010년 대폭락설이 나왔고 근데 지금 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이 사람들 한 70쯤 돼서 던져요.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따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고민할 시간이 조금 남은 걸로 문제. 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집값 떨어진다고 아까 세 가지 정도 주변 네. 분들이 이유를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거예요? 너무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또 저희들께 무슨 얘기하냐면 어머 저기도 저만한 건물이 올라갈 때가 있었어? 저기에 저렇게 대단지가 들어갈 곳이 있었어? 서울 시내만 해도 너무 주택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수요는 똑같고 네, 똑같고 수요는 똑같다고 공급은 해도 많고.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정말 막 일본처럼 빈집이 생겨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교수님, 극단적으로 집을 갔나요? 이렇게 많이 지금 짓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혀 그 뭐 전국적으로 보면 집을 많이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한 앞으로 몇 년간은 서울의 공급량이 평소보다 많은 느낌이 날 거예요. 서울의 주택 수는 이제 뭐 발표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대략 한 300만 채가 있다고 그럽니다. 300만 채 중에 이 사람들이 30년에 한 번씩 집을 이제 철거를 하고 부신다. 인구 증가, 수요 증가, 경제 증가 하나도 없더라도 매년 한 10만 채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서울은. 근데 최근 입주 물량 보면 한 3만 호, 4만 호예요. 물론 이제 그러네요. 후년쯤 되면 입주 물량이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막아놓으니까 이제 공급량은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에서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 주택 보급률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이 90한 7, 8%쯤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서울은 다 됐다 그러는데 선진국들은 공가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빈집 비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빈집 비율로 봤을 때 서울시가 이제 2015년에 센서스 할 때 나온 걸 보면은 10만 채가 있어요. 10만 채나 있는데 10만 채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어느 군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강남인가? 강남구입니다. 왜냐면 거기 저 뒤에 보니까 막 판다. 그게 재건축 직전에 빈집, 아. 내일 이사 가기 전에 빈집, 오늘 이사 가서 빈집 이런 것들이 아이고야요. 통계상 다 잡혀요. 이게 과연 빈집이냐? 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뭐 한 6년 가까이 빈집 뭐 다시 했는데 200채도 다시 못했잖아요 공급을. 서울은 빈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보는 거는 공가율로 해서 오피스에서 뭐 비어 있는 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지표를 쓰는데 한 7% 정도로 안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빈집을 아니고 이상한 빈집을 다 포함해도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자란다는 거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5% 미달이 되면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해요. 우린 3%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뭐 임대주택한테 돈을 준 거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임대주택 그 지원받아서 뭐 수리한 사람들한테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너는 얼마 이상 못 받아 이렇게. 근데 이게 한 50몇 년째 비상 상황이에요 뉴욕이. 뭐 50몇 년째 비상 상황이면 이게 정상인지 비상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세계 선진국들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는 서울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집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주택 공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실 공급도 많지만
밀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4년 동안 서울시만 본다면은 공급보다는 밀출도 많았다는 거죠. 멸실이면 주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노후화가 되거나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또 사용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런 밀실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공급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당 6구역 재개발 구역 서울 숲사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500세대 정도가 있었지만 재개발하고 나서는 이제 1,100세대 정도, 한 400세대가 줄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재개발해서 공급이 느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도 재개발 지역은 많다는 겁니다. 희한하네요. 물론 재건축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네네. 주택 수는 원래 1,000채가 있다가 1,500채로 늘어나요. 네. 근데 주택 수는 1,000채지만 재개발할 때는 네. 사람들이 2,000세대가 살아. 문간방에도 살고 이러잖아요. 아. 근데 이제 아파트로 되면 1,500세대 세대 수는 늘어났는데 여기 문간방에 세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파트에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세대 수는 줄어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택 보급률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 가까운 거예요. 재개발 구역 안에는 네. 네. 이런 아파트처럼 한 세대가 사는 집 말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한 채에 여러 여러 가구들이 세대.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여러 가구가 사는 하나의 주택인 하나의 거죠. 주택. 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살지만 한 집으로 조합원은 자기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세대, 19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세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자, 집값이 떨어지는데 아까 이제 두 가지 질문 들었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세 얘기들 하시던가요? 번째는 요즘 뉴스에서 가장 핫한 네.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 아닌가. 네, 뭐 세금 때문이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급매로 내놓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요? 사실 규제가 급매로. 사실 규제가 지금 네. 8.2 대책에서도 규제가 엄청 심했고 네. 그다음에 9.13 대책에서도 진짜 엄청나게 틀어막았죠. 그래서 그쵸. 부동산 공부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규제를 피해서 뭔가 더 끌어낼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규제가 근데 역사적으로 규제를 네. 하고 이제 최근 규제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규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재당첨 기간, 전매 제한 기간 이런 것들이 10년 그리고 또 뭐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부하면 땅값이 다 날아가는 그런 세금도 때린 적이 있고 위헌 판결이 나긴 했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모아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규제책을 잡아가지고 가격 안정 효과 잡은 거는 길게 봤을 때 한 1년 정도 효과가 있었고 짧게 보면 한 달짜리.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상합니다. 8.2 대책 직후에는 반대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때도 규제를 했는데 정부가 그렇죠. 규제를 하니까 폭등을 더 해버렸습니다. 올랐죠. 이것도 규제의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9.13 대책 이후에는 이제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대책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작년에 오른 거는 대책 때문입니다. 오를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책 때문에 뭐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안 좋아진 건데 갑자기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정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대출 규제 중에서 우리가 최근까지 했는 것들은 작년 4월 달까지 팔 사람 다 팔고 살 사람 그래요? 다 사다고 봐요. 어머나. 작년 4월부터 양도세 중간 감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뭐 증여 같은 경우에도 뭐 2배, 3배로 늘어났고 그 피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뭐 이게 세금 때문에 네. 내놓을 물량이 많겠느냐? 근데 대부분의 평가는 추가로 내놓을 물량은 별로 없다. 내놓으려면은 다주택자들은 뭐 3주택자는 양도세를 68%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 주고 나 못 내겠다. 그럴 바에야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고 살 사람들은 대출액을 40%밖에 못 받거든요. 사고 싶어도 못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래 장벽이 좀 장시간 가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유세 지금 공시가격 때문에 논란이 네. 많은데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공시가격 인상하면은 아니면 보유세가 인상되면은 집값이 안정적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거 뭐 좀 낮추고 이제 보유세 올려야 된다. 그게 다 동의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효과는 일회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세금을 뭐 몇십 년 계속 내야 되니까 그 가격이 현재 반영돼서 딱 가격이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여요. 실증 연구들도 이걸 바탕으로 해요. 대부분이. 우리보다 이제 보유세가 훨씬 높은 나라들도 보면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떨 때는 폭등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정부 의도하고는 다른 게 많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걸 하면은 장기간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종합한다면은 뭐 다른 외부 경제적 충격이 없으면은 이것도 한 몇 년 정도 길어봐야 몇 년 효과를 좀 약발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또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갈 것이다. 요즘은 또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가 이제 계속 안 좋아지고 네. 내년에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때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 정책을 유지하고 과연 그렇죠. 지금 여당이 어디만큼 선전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다주택자들 이런 얘기가 4월까지만 참으면 돼. 좀 있으면 이제 진짜. 다 이렇게 좀 내놓을 거야. 자기들이 여당을 유지하려면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하고 봤을 때는 그나마 갖고 있는 규제 자체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물건들을 내놓을 거야.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외국은 보유세가 높은데 거기라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결국은 계속 오르고 시험 내리고 공부에 하기 따라서 때문에 이례적인 충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장 논리에 따라 흘러갈 거다.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아, 그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자, 팀장님, 이 정부 이런 규제 하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울 때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최근 들어 이제 뉴스를 보면은 서울집값이 뭐 3억이 빠졌니, 뭐 4억이 빠졌니 그런 데 있더라고요. 몇 달 그런 만에. 이야기들을 네.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실제 거래가 뭐 3, 4억 이상 빠진 그런 거래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최근 들어서 어떤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들은 정말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안 팔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만 일부 파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이제 시세가 다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분양권 거래를 많이 하는데 최근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어떤 매매보다는 정려 쪽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건 거래하면은 한 7건, 8건 정도는 이제 증여요? 그 정려가 되고 한두 건 정도가 이제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판다는 것보다는 정려 쪽으로 좀 또 가는 부분도 아닌가. 그런데 규제가 강하지만 이제 문제가 정부에서는 이제 거래를 유도하는데 사실 거래는 없다. 이게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도 되게 충격적이네요.